산둥성 하늘을 뒤흔든 정체불명의 굉음이 사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대지를 울리는 진동은 단순히 기상현상이나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그 기세가 너무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 전구의 핵심 요충지인 웨이팡시에서 들려온 이 소리는 현재 베이징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권력 투쟁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인민해방군 보도가 이례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군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지도부와 군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결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경제 대국의 이면에 숨겨진 부패의 사슬과 권력의 균열,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산둥성 웨이팡시는 인민해방군의 정예 부대들이 집결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제81 집단군 사령부를 비롯해 공군 제5항공사단과 혼성 여단들이 주둔하며 북방의 방어벽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7일부터 이곳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의문의 폭발음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영상 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포성 같은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교전이나 무력 충돌의 징후가 아니냐며 불안 섞인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은 군부의 실세로 알려졌던 장유샤와 류절리의 몰락 가능성이 공식화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침묵을 지키던 군부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자 관영 언론인 해방군보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부패 척결과 강군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승리의 신념을 굳건히 하라는 논평을 일면에 배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의 관제 언론을 읽는 법은 그들이 강조하는 단어의 반대를 보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감을 굳건히 하라는 외침은 곧 군 내부의 자신감이 바닥을 쳤으며 사기가 붕괴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외 정보원들은 각급 장교들이 줄지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으로의 전출을 요청하며 소극적인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명이 아니라 최고 지도부를 향한 군심의 이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갈등의 뿌리에는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지도부의 강박적인 통제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이라는 칼날은 사실상 정적을 제거하고 군부의 절대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지도부는 예언과 점수례까지 의존하며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철저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로켓군 전체를 숙청한 배경에도 자신을 겨냥한 화살이 날아올 것이라는 고대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이 느끼는 이 극도의 고립감과 공포는 결국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군대의 총구마저 자신을 향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유샤를 지지하던 수많은 군인과 하급 장교들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투항 뒤에 찾아올 숙청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반격에 나설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생사를 건 육박전만이 남았습니다. 산둥성의 굉음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거대한 화산 폭발 전의 전조현상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부와 최고 지도자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함선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권력자들의 암투가 치열해질수록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민초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부의 부패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시스템 전체가 부패에 빠져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배경에 따라 인생의 경로가 결정되고 성실함보다는 연줄이 생존의 기술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는 빛이 바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군부의 담장 넘어 일반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권력의 투쟁보다 더 가혹하고 현실적인 생존의 투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부 내부의 균열은 비단 고위 관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관료 시스템 안에서 일하며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세상사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탐욕과 보이지 않는 규칙들입니다. 실력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화려한 말재주만으로 구름 위를 걷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이들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단 한 번의 압으로 수직 상승을 경험합니다. 이 뒤틀린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명문화된 법전보다 더 강력한 9가지의 숨겨진 규칙을 먼저 습득해야만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부류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흔히 가장 고되고 보람없는 업무를 도맡게 되며 때로는 타인의 잘못을 뒤집어쓰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가장 잘 안다라는 상사의 말 한마디는 곧 모든 업무의 책임을 짊어지라는 뜻이며 배경이 없는 정직한 개인은 가장 많이 일하고도 가장 적게 보상받으며 가장 빨리 잊히고 맙니다. 또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은 이 시스템 안에서 간섭이나 참견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곧 여러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시스템에 익숙해진 이들은 명확히 보되 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기술을 최고의 생존 전략으로 삼습니다. 실력은 그저 최소한의 요구 사항일 뿐입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도자가 당신의 성과를 인지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쉽게 소외되지만 자신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자는 총애를 받습니다. 보고와 자기 연출,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의 이미지 관리조차 핵심 역량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관계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일지 모르나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경쟁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던 이들은 이익이 갈리는 순간 누구보다 냉혹하게 등을 돌립니다. 아부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상사에게 안도감을 주는 고도의 기술로 진화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 상승은 개인의 공적보다는 권력자의 심기를 얼마나 잘 살피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금기는 너무 뛰어나거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지나친 유능함은 상사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동료들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적당한 겸손과 신중함은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이 됩니다.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도자가 안전하다고 느끼게만 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개인적인 청탁과 호의에 의해 움직입니다. 명절 선물과 연회, 그리고 비공식적인 소통은 과업을 완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직속 상관을 건너뛰고 고위 인사에게 접근하는 것은 충성심에 대한 의구심을 사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위치는 지도자에게 만족감을 주면서도 동료들에게는 두드러지지 않는 무색무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의 사슬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한 어린 학생이 농업발전은행의 행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이유는 명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행장이었고 아버지가 현재 행장이며 어머니는 부행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가 특정 가문에 집중되어 세습되는 현실을 아이의 입을 통해 확인한 대중들은 큰 허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세습 구조는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보험과 금융 그리고 지방정부 곳곳에서 수억 위안에 달하는 뇌물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심지어 부패를 감시해야 할 사정기관의 수장조차 비리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실정입니다. 일상적인 경제활동조차 시민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박민우라는 가명의 한 청년은 자신이 번 돈 8만 위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서 3시간 넘게 대기하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살 것인지에 대한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은행은 돈을 받기만 하고 내주지는 않는 기관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의 한 병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발견된 천문학적인 현금과 황금바, 그리고 해외의 호화 부동산들은 평범한 환자들이 낸 치료비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사정은 더욱 처참합니다. 산둥성 린양의 한 사례를 보면 연간 5,800위안이었던 빈곤구제 지원금이 마을 간부들의 횡령으로 인해
가구당 고작 800위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걷기조차 힘든 빈곤층 노인들은 쌀 한 봉지를 받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고작 2위안 남짓한 돈으로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이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것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최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4억 위안 이상이 지방정부의 채무를 갚거나 공무원 급여를 주는데 유용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관료를 조사한다는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지배 권력이 모든 결과를 통제하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구조에 있습니다. 제도적 견제가 없는 환경에서는 권력 남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존엄을 되찾고 국가가 진정으로 갱신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숙청이 아니라 통제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이 배신당하고 배경이 실력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갈라진 틈 사이에서도 명석한 두뇌와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일 것입니다. 시스템의 부패와 권력의 세습이 견고한 성벽을 쌓는 동안 그 성벽 아래의 청년들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이한 생존 방식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젊은 세대는 트렌드를 선도하고 소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던 세대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전역을 뒤덮은 경제 위기의 그림자는 청년들로 하여금 지갑을 닫게 만들었고 이제 그들은 절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평범한 직장인인 이지훈이라는 청년의 일상은 이러한 변화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오전 11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인근 마트로 향합니다. 그가 고른 것은 고작 1달러 남짓한 가격의 돼지고기와 두부 한 모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배추와 당면을 넣은 찌개를 끓여 며칠을 버팁니다. 동료들이 가끔 저녁 식사를 제안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 한 번의 외식 비용이면 보름치 쌀과 달걀, 그리고 식용유를 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인색함이 아니라 보복성 저축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사상 최고의 실업률 속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오직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저축 챌린지나 매일 저축 인증하기 같은 해시태그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박소연이라는 가명의 한 여성, 블로거는 남편과 함께하는 극단적인 절약 생활을 공유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렴하게 산 수박의 속을 먹고 남은 껍질을 볶아 저녁 반찬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배달 음식을 단 한 번도 시키지 않았으며 아무리 퇴근이 늦어도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도시락 한 끼 가격이면 집에서 여러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 부부들은 더 체계적인 자산 보호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 예금 증서로 발행하여 13개월째가 되면 첫 번째 예금의 원금과 이자에 새로운 저축액을 더해 다시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 안에는 늘 12개의 예금 증서가 남게 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을 보며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3명의 자녀를 둔 한 가족은 부부 합산 소득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5가지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킵니다. 외식과 배달 음식은 물론이고 브랜드 의류 구입과 불필요한 소비를 일절 금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아내는 폐지를 모아 달걀로 바꾸는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이 절약이 불투명한 미래로부터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믿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에게 절약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혹독한 현실에 대응하는 가장 이성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서로의 소비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절약 메이트 문화가 형성되어 돈 아끼는 비법을 공유합니다. 하루 식비를 1달러 미만으로 줄여 한 달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한 여성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사례는 경제적 위기가 청년들의 소비 철학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는지 보여줍니다. 한때 오늘만 보고 살던 세대로 불리던 이들이
이제는 극단적인 검소함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부유한 아기는 살려도 가난한 선인은 살리지 못한다는 병원의 냉혹한 현실을 목격한 사회에서 돈을 모으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현대 중국의 이면에는 이처럼 불안과 안개 속에 갇힌 세대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보완책인 작은 저축액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소비를 멈춘 청년들의 모습은 곧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무너져가는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존엄과 안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이 꿈꾸던 안정적인 삶과 내 집 마련의 꿈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낡은 가계부와 텅 빈 지갑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으는 그 소중한 돈의 최종 목적지는 대개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공들여 쌓아온 이 꿈마저도 부실 공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들이 불과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내려앉으며 심지어 건물이 통째로 기울어지는 이른바 두부 공정 프로젝트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자커우시의 한 주거 단지에서는 분노한 주민들이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붙잡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70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입주한 지 1년 만에 지하실 기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바닥이 침하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영희라는 가명의 한 입주민은 매일 밤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잠을 이룬다며 세 세대의 저축을 모두 쏟아부은 집이 언제 흉기로 돌변할지 모르는 현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부실 공사의 실태는 단순히 몇몇 건설사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의 결과입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규격에 미달하는 저급자재를 사용하고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공기 단축에만 급급한 건설사들의 탐욕이 이 거대한 시한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철근을 부식시키는 바닷모래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시멘트 대신 흙과 점토를 섞어 만든 콘크리트는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서져 내릴 정도로 취약합니다. 이러한 부실 건물들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수백만 가구의 경제적 파산과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약속했던 안정적인 주거의 꿈은 이제 갚아야 할 대출금과 무너져가는 벽면만이 남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비단 건물만이 아닙니다. 한때 권력과 부의 상징이자 중국의 자부심으로 통했던 국주 마오타이의 신화 역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술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마오타이 가격은 최근 전례 없는 속도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 병에 3,000위안을 호가하며 없어서 못 팔던 술이 이제는 1,800위안까지 떨어졌음에도 사는 이가 없습니다. 마오타이는 지난 10년간 단순한 술을 넘어 일종의 금융자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유통업자들은 물량을 사재기해 가격을 올렸고 투기꾼들이 가세하며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 거품은 순식간에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전국의 주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산처럼 쌓여 있고 파산을 선언하는 대리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사회적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잔을 부딪히며 계약을 성사시키는 이른바 건배 문화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강압적인 음주 문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싼 명품 술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제, 맥주나 건강을 생각한 가벼운 음료를 선호합니다. 공직자들을 향한 엄격한 반부패 규정 역시 화려한 연회장을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기업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접대용 수요가 사라지면서 전통적인 백주 시장은 길고 어두운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던 마오타이의 몰락은 곧 그 권력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산둥성의 정체불명 굉음에서 시작해 군부의 권력 다툼과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패의 규칙들, 그리고 청년들의 고단한 생존 전략과 부실공사의 현장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사회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음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군대의 총구는 내부를 향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희망 대신 저축을 선택했고 사람들이 꿈꾸던 집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약속했던 번영의 신화 뒤에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불안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마천루나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실력보다 연줄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불황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이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숙청이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비록 현실은 어둡고 벽에는 금이가 있지만 그 틈바구니에서도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며 자신만의 자존감을 지켜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극한의 절약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부조리한 시스템 안에서도 명석함을 유지하는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진정한 동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직면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